도심 속 공원을 꽉 채운 인파. 하지만 이 공원의 진짜 주인공들은 바로 이 녀석들, 반려동물들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이제 당당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랑받고 있는 동물들. 반려라는 것은 사람과 가장 친근한 동물이자 함께하는,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로서 이 반려동물이라는 그 가치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사랑과 위안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경기도 성남에 있는 운동장. 주말 휴일을 맞아 동물들이 나들이를 나왔다. 크기도 품종도 각양각색이지만 모두 외출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 동물들만 신이 난 것은 아니다. 꽃단장을 한 반려견을 이곳에 데려온 사람들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 여기 그 다른 강아지들하고 같이 이제 친숙한 것도 같이 이제 뭐 싸우지 않게 계속 이제 강아지는 강아지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그 정보를 얻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반려견 스포츠, 독스포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남 여기 페스티벌 있다는 게 소식을 지인한테 접해가지고 네, 오게 됐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사람과 동물이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펼쳐지고 있다. 호흡이 척척 맞는 경기를 펼치며 서로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려동물도 반려인도 모두가 즐거운 축제의 현장. 이 페스티벌은 동물들이 와서 동물 좋아하시는 반려인들이 동물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놀 수 있게, 그리고 반려동물 식용 금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놀 수 있도록 만든 마당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매년 점점 증가해 2015년에는 약 97만 9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다. 즉,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8%로 5집 중 1집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가구 수가 대략 1,870만 가구라는 것을 고려하면 400만 가구 정도가 적어도 한 마리 이상 동물과 함께 산다는 뜻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제대로 잘 키우고 싶은 욕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이곳, 반려동물 매너교실 부스. 반려견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 또 고민을 털어놓으며 모두 진지하게 상담을 하고 있다. 그게 부족하고 이 아이는 효율적으로 어머님에 대한 과부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아이, 그죠? 너무 과부적으로 키우고 잘못된 직장과 잘못된 후기 방식으로 인해서 무너진 아이라고 산책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다든지 다른 강아지들하고 잘 이렇게 못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성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네. 분당에서 온 손세미 씨는 반려견의 심한 짖음 때문에 매너교실 부스를 찾았다. 상담 결과 세미 씨의 과잉 보호가 그 원인이었다. 여기서 상담 내용은 혹시 어떻게 하라고 나왔나요? 주로 산책 많이 시키라고 그러고 머리부터 쓰다듬어 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만큼의 책임과 자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왕이면 우리
강아지들에게 여유로운 산책, 강아지로서의 삶의 질을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너무 좋겠죠. 그 삶의 질이라는 건 좋은 음식을 주신다고 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강아지의 습성, 땅을 파고 물고 뛰어노는 습성을 잘 이해하시고 그걸 케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뛰어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2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조 8천억 원 수준인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6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무려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종도 새로운 서비스, 상품들을 구축하며 전에 없던 매출 견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 가구당 반려동물 지출액도 2000년 이후 급상승했다. 반려동물 용품 구매는 90년도에는 연간 약 3,200원에서 2000년 약 5,700원으로 연평균 약 5.7% 성장에 그쳤다. 하지만 2012년에 28,000원으로 2000년보다 연평균 14.3%가 성장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동물들을 위한 고가의 서비스 제품도 등장했다. 하루 숙박료가 $100에 이르는 5성급 애견 호텔을 비롯하여 반려견들의 체력 관리를 위한 전용 트레이너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동물들을 위해서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사정이 생겨 애견 호텔에 잠시 맡겨놓더라도 반려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된 호텔을 선호하기도 한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애견 호텔. 주인이 맡기고 간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은 애견 전용 CCTV가 설치되어 반려견이 노는 모습, 또 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애들을 계속 수시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시고, 또 요새 여행을 해외로 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시대이다 보니까 인터넷만 되면 계속 접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십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고객 만족도도 높다. 반려견을 이틀간 애견 호텔에 맡겨두었다는 김미숙 씨. 틈날 때마다 CCTV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계속 봤어요. 이틀 동안. 강아지 어떻게 노는지 궁금하니까 계속 봤어요. 근데 좀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자는 것도 보고 사장님이 어떻게 챙겨주는지도 중간중간 계속 봤거든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게 되는 반려동물들은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반려동물용 CCTV다. 나무야, 일어나. 그만 자고. 업무를 보다 틈이 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에 혼자 있는 반려견에게 말을 건다는 오나몽 씨. 나무야, 그만 자. 너 그러다 살찌겠어. 실제적으로 제가 밖에 나오거나 우리 가족이 밖에 있을 때는 혼자 있게 되는데 그 혼자서 어떻게 있는지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뭐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게 되니까 더 가족 같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음성도 지원이 되니까 제가 말을 하면 가끔씩 알아들을 때는 정말 재밌어요.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반려동물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정보통신 기술 분야로의 확대이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반려견들을 보살피기 위해 만든 이런 제품들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다. 그 반려동물을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그 방향 제어, 그 다음에 양방향 오디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장 얻을 수 있는 것이 편안함이죠. 강아지를 두고 왔어, 고양이를 두고 왔는데 내가 오늘 야근을 해. 근데 궁금해 애들이. 그 다음에 강아지를 새로 내가 입양을 했는데 얘가 짖는지 안 짖는지, 옆집에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홀로 있는 반려동물들을 위해 다양한 방송 콘텐츠들도 개발되고 있다. 2014년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방송 채널도 생겼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이 더 필요하다. 동물 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통 방법을 모르면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대로 된 양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 행동 교정가로 활동 중인 이웅종 교수는 1인 가구의 증가로 홀로 지내는 반려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분리불안입니다. 그다음에 짖는 거, 그다음에 사람 무는 거.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웃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거든요. 특히 분리불안은 개들에게도 건강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 되거든요.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키우는 반려견에게 오히려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만든 문제가 또 있다. 바로 반려동물에게 자행된 인위적인 품종 개량이다. 이로 인해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요즘 인기 있는 반려견들의 현재 모습과 100년 전 사진을 비교해봤다. 사람들이 보기에 귀엽고 독특하다고 느껴지는 특징들이 모두 개량되어 온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 품종이란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좀 틀리지만 강아지의 경우에는 품종 개량이 붐이 분 적이 있어요. 100여 년 전부터. 그래서 3대 이상 같은 모습을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을 견종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만의 어떤 강아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자가구별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특정한 형태에 따른 유전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가정집에서 흔히 기르는 반려견 중 하나인 슈나우저는 등에 나는 피부병인 코메도 신드롬을 주의해야 한다. 페키니즈 종의 경우는 척추 디스크 문제로 병원을 자주 찾는다.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고 있는 스포티시 폴드 종은 골연골 이형성증을 앓을 경우 걷기조차 힘들다. 이 모든 것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선천적인 질병으로 일생 동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도 아주 옛날부터 먼 동네에서 그 아내가 될 사람들 데려오곤 하잖아요. 그게 유전자 풀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식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자가교배, 특히나 부모랑 자식 간의 교배,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특정한 유전병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본 뉴스에서 본 거는 이제 팔다리가 다르게 태어나거나 옆구리에 붙어서 태어나거나 이런 완전 기형적인 형태가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건 아마도 자가교배에 의한 그 근친상 간에 의한 교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선천적인 질병은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피부병의 경우 죽는 병은 아니지만 좀처럼 완쾌하기 어려운 데다 동물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서 병원 진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저 예쁘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매했지만 성장하면서 관리가 힘들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자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반려동물 소비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수명 15년 기준으로 2,112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1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분석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들은 늘 생존의 위협에 시달린다. 굶주림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고 각종 질병에도 취약하다. 떠돌이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 성격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공격성이 증가하면서 결국 신고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포획되어 유기견 보호소로 옮겨진 녀석들은 20일이 지난 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 안락사에 처해진다. 고양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때 누군가의 반려묘였던 녀석들은 거리 생활에 적응하면서 야생성을 되찾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유기 동물들이 불법으로 포획되어 도살당하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무책임한 유기, 무자비한 도살 혹은 학대의 위기에 처한 유기 동물들. 이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 무리를 지어 생활하게 된다. 일명 들개가 되는 것이다. 최근 유기견의 야생화 경향이 심각해지면서 들개들의 서식 범위는 인왕산, 백년산, 관악산 등으로 넓어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서울에 서식하는 들개를 약 14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인근 주택지역을 무리지어 오르내리며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밖에서 돌아다니는 떠돌이 견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떠돌이 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왠지 모르게 질병을 옮기지 않을까,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저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돌멩이를 던지는 신용을 한다든지 소리를 질러서 쫓는다든지 이래 하다 보면은 점점 사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커지게 되면 점점점 그 개는 마음의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위협하거나 짖는 행동이 연속되는 거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은 약 8만 3천 마리로 추정된다. 즉 하루에 224마리가 주인을 잃고 방치되고 있다. 10마리 중 7마리는 유기견으로 수치로 따지면 약 6만 마리로 추정된다. 유기묘는 약 2만 마리 정도로 집계되어 있다. 지역별로 살펴봤더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반려동물 유기가 많았다. 경기도가 약 2만 마리, 서울이 약 9천 마리, 부산이 약 7천 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발생도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 여름 휴가철이 낀 6월에서 8월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이 숫자는 구조나 포획되어 보호소에 들어온 경우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유기동물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대문구 답심리에 있는 한 구호동물 입양센터.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살피는 곳이다. 유기되었지만 길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위태롭게 살아가던 고양이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만 보면 안기고 싶어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들. 요란하게 짖는 것도, 과하게 눈치를 보는 것도 모두 사람에게 상처받은 흔적들이다. 대형견들은 케이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칸막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기동물의 몸집이 클수록 새로운 주인을 찾는 일이 어렵기만 하다. 동물단체 케어 입양센터거든요. 이제 저희가 직접 구조를 해서 치료를 하고 좋은 입양 가족을 만날 수 있게 기다리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구조된 많은 동물들은 장애를 가졌거나 질병을 앓고 있다. 애초에 주인의 학대로 인해 구조된 경우도 많고 오랜 거리 생활을 통해 병을 얻게 되기도 한다. 아예 뒷다리를 쓰지 못하는 녀석. 하지만 장애에 굴하지 않고 두 앞다리로 명랑하게 생활하고 있다. 따뜻한 보살핌만 있다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장애를 얻은 동물들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을 유독 잘 따르는 이 녀석은 진도 믹스견인 호동이다. 학대로 인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중년 남성이었던 전 주인은 호동이를 후미진 뒷산에 묶어놓고 직장과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폭행으로 풀었다고 한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만 전 주인 또래의 남성을 보면 아직도 무서워하고 흥분한다는 호동이. 이렇듯 구조센터에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동물들이 많다. 사람에 의해 버려지고 학대받고 또 상처받은 동물들의 사연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가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구조되는 비율은 어떨까? 정확히 통계를 내긴 좀 힘드는데 한 달 평균 한 5마리에서 6마리 정도 구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구조, 그리고 이제 뭐 구조해서 제보자분들이나 이렇게 다시 입양자한테 하는 경우까지 하면 한 달 평균 10건 이상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워낙 구조된 동물들이 많고 모두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녀석들이라 구조센터에는 늘 일손이 부족하다. 모든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동물들의 잠자리를 청소하고 일일이 먹이를 챙겨주다 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는 것이다. 또 아픈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기존의 인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꾸준히 구조센터를 찾는 봉사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 찾아온 이들은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들. 이들은 구조센터의 청소는 물론 구조된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는 일도 함께하고 있다. 여러 마리 동물들을 돌보는 일은 갓난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한다. 치우고 정리해야 할 것이 끝이 없지만 보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일단 유기견들이 되게 관리가 잘 돼 있고 순하고 되게 여린 아이들 같아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구조된 동물들을 산책시켜주는 일이다. 특히 개들의 경우는 산책이 필수인데 워낙 구조된 동물들의 수가 많다 보니 봉사자들이 아니면 산책시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손이슬 간사는 산책하러 나가기 직전 봉사자들에게 세심하게 주의사항을 당부한다. 사람도 동물도 오늘 처음 만나는 관계이다 보니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들의 성격이나 산책 코스의 상태도 미리 알고 나가는 게 좋다. 아무래도 유기견이다 보니까 줄을 놓치는 순간에 바로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명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좀 겁먹으면 안아달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래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가서는 그런 부분 좀 설명해드리죠.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존재한다. 특히 예민한 고양이들을 돌보는 일은 봉사자들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고양이들은 특성상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 자신의 영역이 중요한 동물이다 보니 구조센터 안에서도 충돌이 자주 일어나곤 한다. 또 사람을 무작정 따르지 않아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일도 쉽지가 않다. 일단은 조금 아픈 게 아프면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조금 많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돼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병원 진료하는데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일단 강아지들처럼 이렇게 사람을 막 따르는 친구들이 아니라서 자기한테 싫은 행동을 하면 바로 공격성을 보여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병원 진료할 때는 또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서
조금 더 관리하기도 힘들고 개체 자체가 강아지들보다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세밀히 관리를 요하는 친구들이에요.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는 전국적으로 307곳이 운영 중이지만 보호소는 늘 포화 상태이다. 또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처리 비용도 상당한데 지난해만 약 129억 원이 투입되었다.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 문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해답은 사실 사람들의 태도에 있다. 반려동물 선택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져왔을 때 단순히 1, 2년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를 선택을 하게 됐을 때 평균 15년 이상을 같이 주인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 주인이 해야 되는 방법, 동물들에게 길들여지는 것, 그 다음에 사회성, 사람들과 많이 교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선택해 주는 것이 행복한 반려동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길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 그 특별하고도 소중한 인연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이다. 2008년에 시작돼 2014년 의무화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사람의 주민등록증과도 같다. 인식표에 새겨진 15자리 등록 번호를 통해 길 잃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몸 안에 직접 이식하는 내장형과 반려동물의 정보가 기록된 무선 식별장치를 목줄로 걸어주는 방법인 외장형이 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약 55% 정도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간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동행을 위해서 자주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중성화 수술이다. 동물의 본성을 강제로 억제시킨다는 이유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중성화 수술, 과연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너무 요즘에 중성화 일찍 해서 특히 강아지의 경우는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접종 끝나고 바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성화는 좀 더 큰 다음에 약간 7개월 넘어서 1년 가까이 됐을 때 이 아이가 너무 공격성이 강하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중성화를 하는 게 특히 수컷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지만 오줌을 아무데나 막 싸고 다닌다든지 이것들이 본능적인 부분들도 있고 산책을 시키면 해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못하고 수술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반대하는 편이고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자꾸 한다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고 우리 집 식구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가족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너무 방해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중성화를 선택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이건 이제 한 마리씩 키울 경우고 여러 마리 키울 경우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암컷 쪽을 수술할 거냐 수컷 쪽을 수술할 거냐 결정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수컷이 수술도 안전하고 쉽고 비용도 저렴하니까 수컷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더 많겠죠. 네.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유기된 동물들에 대한 보다 따뜻한 시선도 필요하다. 유기동물이라면 무조건 공격적이거나 행동 장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편견이다. 그렇다고 동정심으로 너무 오냐오냐 보살피는 것도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유기됐던 동물들이 안 좋은 인식들이거든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래도 유기되었던 강아지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적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견들이 버려지는 개들을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제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그냥 강아지를 사서 구입을 해서 기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새로운 주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첫 번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유기동물을 입양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생명을 가진 존재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샵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매매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고요. 그 샵에서 그렇게 유통 과정을 거쳐서 물건이 옮겨 다니는 것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개 공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개 공장에서 배란 유도제를 맞아가면서 계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애들은 그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유기되거나 혹은 다시 그 개고깃집에 팔려가거나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은 사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바뀌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관심의 증거이다. 입양에 대한 문의도 빈번하지만 신중을 기하는 이들이 많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기는 한데 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키울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데는 조금 깐깐한 절차가 필요하다. 한 번 버림받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이 보호소에서는 먼저 입양하고자 하는 동물들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서류 신청을 받는다. 이 서류에는 주거 환경을 찍은 사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또 가족의 동의 여부와 미혼인 경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사나 이민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기재를 한다. 그 뒤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날짜를 잡고 가정 방문을 통해 입양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간혹 몇몇 분들이 너무 까다롭다,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양하시고 임의로 딴 데로 입양 보내주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는 전혀 까다롭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해도 아마 또 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을 한 가족 한 생명을 입양하는데 이런 건 전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 안 하고 정말 이거 재차 물어봐도 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는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이곳에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새로운 가족을 만난 녀석이 있다. 바로 주인 조경인 씨의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소심한 강아지 레이스다. 새로운 가족이 된 지 이제 약 100일째. 한시라도 조경인 씨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녀석. 그저 가만히 보기만 해도 주인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데 제작진이 들어오자 낯선 상황이 불안한지 몸을 덜덜덜 떤다. 저희 친정에서도 지금 유기견을 16년째 같은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견에 대한 좀 편견이 저는 없는 편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랑 이제 강아지를 하나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당연히 유기견 입양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땡큐 센터로 가게 돼서 이제 레이스 만나게 된 거예요. 싫어. 어떡하지? 레이스는 입양센터에서부터 별명이 얼음공주였을 만큼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 조경인 씨도 녀석의 마음을 얻기까지 10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좋아하는 간식을 줘서 레이스를 안정시켜 보려고 하는데 고소한 냄새가 유혹을 해도 마음이 불안한지 외면해 버린다. 싫어. 사람 있으면 안 먹던데. 그 좋아하는 사료마저 거부를 하는 걸 보니 그동안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꽤 큰 모양이다. 손님들이 저희 집은 많이 오시는데 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오면 어디에 있지 얘가 이럴 정도로 어딘가 가서 안 보여요. 근데 두 분 계신데도 이렇게 이 주 무대로 나와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하루하루 얘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에서 얘는 짖지 않는 강아지라고 했거든요. 짖지 않는데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어느 순간부터 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집이고 이게 내 소유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이제 그걸 지키려고 이제 막 짖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짖지 마 막 이러는데 너도 이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도 몇 년 동안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는데 짖는 거 보고 남한테 피해만 주변 이웃들한테 피해만 주지 않을 정도면 얼마든지 짖는 것도 저는 그것도 강아지의 본능이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레이스는 2014년 유기견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동물을 거두고 방치하는 반려동물 대량 세육자로부터 구조되었다. 녀석의 눈동자에 다시 삶의 희망이 깃들게 된 것은 구조센터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 덕분이었다. 흔히 유기견이라고 하면 건강이나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입양센터에서 지낸 유기견의 경우는 다르다. 입소 당시부터 입양 전까지의 예방접종 상태나 건강관리 기록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메모해 주시는 것도 저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 성격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아무래도 간사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메모를 다 해주셨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다른 반려견처럼 사람을 그렇게 반기지도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녀석.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늘 눈치를 보지만 그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 이제 레이스는 조경인 씨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좀 다른 강아지들이랑 다르게 소심하고 공놀이도 안 하고 저희 가족 보면 짖고 이렇게 낯선 강아지 같이 행동하지만 지금처럼 건강하게 저희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끝까지 저희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인간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야생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인간은 반려동물을 통해 위안과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반려동물들은 어떤 존재일까? 쉽죠. 그냥 제 가족이죠. 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여동생인 가족. 네. 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 반려동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마치 사람의 행복감을 찾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반려동물이 있어 줌으로 해서 이야기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가족 간의 행복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건 반려동물 교육을 통해 건강이거든요. 건강해지면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결국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동물을 통한 행복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과 함께하는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봐집니다. 갈수록 바쁘고 온기를 나눌 곳이 적어지는 요즘. 반려동물이 주는 위로와 안정감은 삶이 주는 뜻밖의 선물이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소통이 가능할 때 우리의 삶은 한층 더 여유 있고 충만해질 것이다.